자,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152쪽과 153쪽에 제3섹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제3 영역이란 뜻인데, 섹터가 영역이란 뜻이거든요. 자, 이게 제가 대학교를 예전에 다닐 때 제3섹터라는 얘기가 그때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엄청나게 새로운 뭔가라고 저는 이걸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제3섹터라는 거는 정부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가게, 가족도 아닌 그 사이에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뭐냐라고 물으면은 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간 지원 조직이요.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뭐 협회, 무슨 조합, 그다음에 무슨 센터. 뭐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더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또는 때에 따라서는 임의단체,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그러니까 국가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가게도 아닌 그 중간에 있는 역할들을 제3섹터라고 얘기하는데 제3섹터에 대한 그 정의는 국가마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정부의 영향력이 원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쉽지가 않아요. 네, 중간에 전화가 와서 중간에 잠깐 끊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제3섹터의 개념은 국가마다 달라가지고요. 이게 뭐라고 똑부러지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런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그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영리, 비영리 조직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단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정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기업도 아니고 완전히 가게도 아닌 거라는 거고 중간에 위치한 겁니다. 자, 그래서 154쪽에 맨 위에 보면은 제3섹터의 유용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 유용하죠, 당연히요. 이미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등, 그 다음에 자원봉사 조직 등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거의 유용성을 굳이 교과서의 154쪽, 155쪽 읽을 게 없어요, 이거든요. 다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항상 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기가 참 어려워요. 자, 물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타 조직들도 마찬가지인데, 자, 좋은 일 하는 거 좋아요. 좋은 일하고 그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때로는 국가에 기여하는 게 좋은데, 이게 그렇게 되려면 일단 활동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해요. 재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원. 이른바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정부만에 의존하기는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기부를 받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게 참 난감해요. 제가 그리고 이런 조직에서 이런 조직과 연결해서 이런저런 활동들도 해오고 있는데,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돈을 벌어서 이걸 할 것인지, 행사를 치를 것인지, 또는 조직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3섹터는 뭐 문제점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아요. 이거 없으면 과연 사회복지를 누가 하냐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복지의 어떤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자, 이 사회복지라는 게 사실 월급을 받는 사람들보다도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제3섹터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분들이 이걸 안 한다 그러면 자, 정부의 정부의 어떤 역할이나 부담이 더 커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3섹터라는 단어가 예전에 근 20년 전에 나왔던 단어긴 한데, 저는 이걸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 있고, 자, 바로 162쪽으로 넘어갈게요. 중간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고 한계도 분명히 있어요. 저 아는데, 이 제3섹터가 아니면 그럼 누가 대체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162쪽에 그 다음 크레머라는 학자의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의 상호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들어보면 아무 얘기도 아니에요. 자, 1번 국유화. 국유화는 민간 조직이 없고 전부 다 국가가 다 한다죠. 민간 조직이 이유가 없어요. 민간 조직이 사회복지에 뭘 할 이유가 없는 거고 전부 다 국유화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동안 정부 주도 모델이죠. 자, 정부 주도 모델은 민간 기관이 있기는 있지만 굉장히 보충적인 역할로 그친다. 정부가 알아서 다 한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3번 실용적 동반자 모델이라는 건 뭐예요? 자, 이거는 같이 협력,
민관 협력을 한다는 얘기고요. 자, 동그라미 4번 권능 부여 모델은 권한과 능력을 누구에게 부여한다? 정부가 민간 영역에 부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유화 모델은, 자, 이건 시장 모델이요. 정부가 좀 최소한 역할하고, 자, 시장 영역에서 알아서 좀 해보라는 얘기가 바로, 자, 사유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거예요. 이게 자녀적 복지, 제도적 복지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도적 복지는 국유화나 정부 주도 모델 쪽으로 가는 거고, 자녀적 복지는 권능 부여나 사유화 모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2번, 3번, 4번이 다 뒤섞여 있는 나라에 속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요, 계속.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166쪽에 공공 서비스의 공급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자, 요 단어로 좀 바꿔서 적어주세요. 자, 정책 수단이라고 적어주세요. 정책 수단. 자, 공공 서비스의 공급 유형이라는 요 표현을 정책 수단이라고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책 수단 여러 가지요. 여러분과 제가 겪었던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은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그 다음에 집합금지 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은 가장 강력한 그 정책 수단입니다. 규제. 자,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자, 뭐, 과태료, 벌금, 그 다음에 영업장 폐쇄 같은 거, 이건 굉장히 강력한 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66쪽에 이제 맨 아래에 보면은 첫째, 직접 공급. 자, 정부가 누구를 거치지 않고 그냥 나눠준다 라고 했을 때는 재해보호 물품 같은 게 직접 공급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계약. 민간 위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계약에 속하는 거고요. 자, 167쪽에 그리고 위에서 세 번째 줄, 허가. 자, 허가는, 자, 너희 단체가, 자, 유일하게 그 영역은 너희 단체가 좀 알아서 다 해봐라. 뭐, 시험을 본다든가, 자격증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게 대표적인 허가의 개념이고, 이 허가는 하나의 뭐, 조직에만 해줄 수도 있지만, 보통은 2개 이상의 조직을 해놓고, 자, 경쟁을 이제 일으키게 하는 게 대표적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독과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허가를 해서, 자, 경쟁을 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67쪽에 넷째라고 되어 있는 거, 보조금 지급인데, 이게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거. 그래서 제가 강의 자료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라는 걸 적어놨어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보면은, 자, 여기에 이제 등록이 된, 자, 모든 단체는 정부로부터 일부분의 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조금을 받아서 아무렇게나 쓸 수는 없고요. 자, 당연히, 자, 재무제표에 따라서 결산을 하고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 많은 조직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냥 지정받는 게 아니라 일단 활동을 해야 돼요. 활동을 1년 정도 하고 조직원을 모은 다음에, 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을 받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계약하는 게 있고, 허가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거는, 자, 보조금 지급입니다. 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자, 여기 계시는 수강하신 여러분들께서 이제 173조까지의 얘기가 사실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왜냐면 중간에 뭐 민영화 민간위탁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민영화 민간위탁 얘기는 뭐 더 설명드릴 게 없고, 지금 이 영상에서 이제 한 번쯤 알아둬야 될 때는 제3섹터가 대략 뭔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정책 수단, 정부는 복지 영역에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정도만 보시면 오늘 수업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아마 여러분들이 저 중간고사에 관련된 내용을 들으실 텐데, 제가 이제 학교를 가서 4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학교를 갈 거예요. 학교를 가서 중간고사 관련된 문제를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리고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좀 시간을 드릴 거예요.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을 하시면 그걸 가지고 중간고사 성적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대면으로 여러분, 제가 지금 그냥 이렇게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궁금해하실 것도 당연히 있을 거고 뭐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업 이 온라인 수업은 온라인 수업대로 계속 그냥 진도를 나갈 거예요. 나갈 거고 이제 중간고사 이제 직전에 제가 학교를 가서 이제 저 시험 범위하고 문제를 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거고 기말고사도 동일한 요령으로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또 보충 설명도 해야 될 게 있을 거고요, 분명히.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평면적으로 다 공부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그 나중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실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시험 문제. 그러니까 그 시험 공부 따로 하고 이 시험 공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제 과목에 대한 시험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이제 그 별도의 뭐 복지 관련된 자격증이라든가 뭐 나름대로 뭐 다른 자격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것까지 다 그냥 아울러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즉 시험에 나올 것만 뭐 다른데 쓸모 있는 것만 제가 중간고사 문제로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중으로 안 하죠. 자, 그렇게 해서 할 거니까 전혀 부담 없이 그냥 쭉 들으시면 됩니다. 이 수업은요. 그리고 이제 뭐 그 4월 말 전까지 이 책의 절반 조금 넘게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뒤로 가면 갈수록 내용이 이 책은 쉬워집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